증시대담입니다. 금일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있고 미국의 CPI, 12월 CPI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바뀌고는 처음 왔죠?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첫 이제 그 금통위 네. 금리 결정이 있고 뭐 미국의 CPI도 발표가 됩니다. 다들 예상하는 부분들은 뭐 거의 만장일치 동결과 금리는 좀 안정되지, 그러니까 물가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데 먼저 우리나라 금통위 한 9시, 10시쯤 되면 나오죠. 네. 일단 동결은 동결이고 이제 동결 넘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 잡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건설사 관련된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그치. 네, 그래서 한국은행 역시도 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한적인 그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뭐 태양건설과 같은 좀 문제는 우려감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지만 이제 여타 건설사로 문제가 이어질지에 대한 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근데 이게 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거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건설사까지 대형 건설사가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한국은행이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랑 작년 새마을금고 사태 터졌을 때랑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 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멈췄던 게 아니라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문제가 조금 생겼던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부의 지원 플러스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좀 건설사 문제가 제한적으로 조금 전개가 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하는 것까지 기대하는 건 조금은 이르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금통위에서는 동결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보시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4명 정도가 있으시고요. 2명은 동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정도가 조금은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뭐 건설사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비은행권, 금융권의 그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을 하기 조금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은 경기가 점진적으로 수출이라든지 IT 쪽의 경기 회복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의 경기에 대한 전망은 상반기 중에 계속해서 개선되는 그림으로 갈 거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의 개선과 함께 물가 레벨도 아직 3% 초반대이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상회를 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특히 1분기 중으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보다는 유지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그 가계 디레버리징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가 얘기도 해주셨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연준의 정책을 보고 액션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최근에 태양건설이라든지 건설사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이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물가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미국보다도 물가 수준이 좀 높고 그러니까 공공물가 같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또 자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을 더 하이퍼런 거가 미국보다 더 오래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가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는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한국의 물가 레벨이요 3.1%로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미국의 CPI는 9%대에서 내려온 3%대로 거죠. 떨어진 맞아요. 거고요. 한국은 6%대에서 3%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앵커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공공요금 인상 쪽에 문제가 또 없느냐. 원래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가스요금, 전기요금 많이 인상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체감적으로 관리비를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다 못 올린 상태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중에 물가 레벨이 좀 부담이 생기면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현재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총선이 끝나면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든지 내지는 이제 교통요금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인상을 예고한 지역들도 존재를 하고요. 작년에 공공요금, 교통요금 인상하지 못했던 지역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또 인상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 이러한 공공요금들이 근원물가에 대한 좀 하락을 둔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금통위 때 생각을 해보시면 FOMC 마지막 FOMC였던 12월 FOMC도 차이점이 뭐냐면 네. 12월 FOMC는 뭔가 파월 의장이 도비시하게 얘기를 했다는 평가가 존재를 했었던 반면에 예. 11월 금통위는 그 매파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하회포 론거,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만큼 여전히 의사록을 봐보면은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이 좀 지연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이찬영 총재의 신년사라든지 뭐 지난해 말에 있었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점검 상황에서도 라스트 마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최종 마지막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둔화가 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떨어져서 언제 물가가 2%까지 떨어질까, 목표 달성이 언제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점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부분 우려감,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도 달성 시점에 대한 좀 지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이 뭐 빠르게 1분기 내지는 상반기 중으로 단행되기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 인플레도 어떤 상황인가라고 보면은 3.1%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면서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해주는데요. 3.4에서 3.1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 지표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3%보단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철용 총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가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3%를 하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3%를 언제 조금 하회하는지도 앞으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시점 내지는 확신을 얘기하기에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3% 초반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둔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화면에 이제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고향 친구들이 감귤 농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올해 좀 돈 좀 벌어서 자동차 바꾼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럴 때 내년에는 또 괜찮아지긴 하던데 네. 어쨌든 이런 장바구니 물가하고 우리가 보는 CPI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또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를 보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조금 더 시장의 기대보다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보다 지금 그리고 그 대출을 받고 좀 고금리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또 미국에서 금리를 좀 내려주는 시그널을 빨리 보여주면 한국은행도 이 금리 차에 대한 고민이 좀 덜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대한 또 기준점은 또 물가일 수밖에 없고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다들 예상을 하는 건 근원이 좀 내려와서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빠른 속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대에서 내려와서 뭐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있는데 다시 또 약간 헤드라인 쪽은 또 올라온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오늘 저녁에 나올 물가에 대한 또 전망과 해석을 좀 미리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보시면 현재 미국 CPI가 3.1% 헤드라인을 맞아요.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근원 물가가 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컨센은 지금 이제 헤드라인이 3.2%로 소폭 반등할 거다. 근원 물가는 3.8%로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뭐 근원 물가에 대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헤드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연준의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지표고 오히려 근원 물가를 보면서 아마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는 지속적인 근원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완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내지는 도와주는 지표는 될 수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인은 좀 반등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 유로존 쪽에서도 최근에 헤드라인이 네. 반등을 하면서 좀 ECB의 통화 정책 전환이 지연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아마 이번 CPI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월쯤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3월달 결정에 대한 좀 평가 내지는 기대감을 좀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양호하거나 내지는 부합하는 정도가 나온다면 그래 3월달에도 인하할 수 있어라는 의견이 쭉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3월달 인하는 좀 무리가 있겠는데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 자체가 1월달 FOMC 결정은 조금 무관할 것 같아요, 영향력이. 네.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평가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이나 근원물가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물가 레벨 자체가 3%대로 만약 유지가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직은 조금 바꾸기엔 물가 레벨이 좀 높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연준이 봤을 때 과연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작년에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원했던 그림은 수요가 둔화가 되고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 지표가 소폭 망가지는 그림들을 그렸을 겁니다. 네. 근데 지난해 보시면 거의 그런 그림들이 안 나타났어요. 1분기 중에 소비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될 거고요. 실업률 지표나 고용 지표도 조금씩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준이 빨리 인하를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나오고 있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다, 전망 경대로 가고 있다라 얘기를 하면서 동결을 조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효과는 네. 후행적으로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뷰를 좀 설정하는 월가의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쪽에서는 실제 액션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고용 지표 뭐 오케이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물가는 뭐 근원이 3.8%이지만 목표는 또 2%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빠르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의 10년물이 3%까지 갔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금리 방향? 우선은 최근에 왜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언급 주신 것처럼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생각들이 지난 12월 FOMC 이후부터 더 강해지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프리미엄 관련해서도 국채 발행 물량이라든지 뭐 그 국채 가격 변동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은 줄어들면서 금리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연준이 얘기하는 점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올해 금리 인하 폭은 75bp였고요. 시장이 그렇죠. 기대하는 인하의 폭은 대략적으로 125에서 150bp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채권 시장에서 더 많은 금리 인하나 더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제시하는 거는 거의 경착륙이나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달려갔던 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각이 공존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뭐 시장은 항상 시장이 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장 가격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히 어떤 시장은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권시장일 거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좀 과도했다. 네, 그러니까 채권시장 쪽이 조정이 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 보는 금리 건 올라갈 수 거죠. 있다. 예. 네, 왜냐하면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던 거는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뭐 연준 정책이 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연준의 생각이 물론 100% 맞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지표들이 정말 침체를 지금 암시하느냐 시사하느냐 좀 과도하다. 소비가 둔화되는 거는 물론 둔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네. 기저도 분명 반영이 되어 있는 건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표가 둔화되는 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연준의 대응이 필요한 것인가? 연준이 그리던 그림이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라던 바라면 연준은 조금 더 지켜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라 보고 있는 거라서 네. 사실은 경착륙 침체를 연준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뭔가 당장 금리 인하를 만들 만큼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들을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면서 빠졌던 거라면은 이 기대감이 좀 되돌려지면서 금리가 올라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문제는 작년에도 동의를 했었어요. 작년 초에 생겼던 컨센서스는 연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시장의 생각과 연내 금리 인하 없어라는 연준의 생각이 이제 괴리가 벌어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변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장의 생각이 진짜 연준의 인하가 없네라는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금리가 움직였습니다. 전 지금이 동일한 것 같아요. 아. 시장이 좀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기대감이 반영을 했던 것이 이 괴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장의 생각이 연준의 생각으로 좀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서 금리가 조금은 반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중 또 리스크 요인이 뭐냐면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산안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돌아오죠. 네, 예산안 관련해서 1월 19일, 2월 2일에 마감되는 예산이 각각 존재를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잘 되더라도 국채 물량, 국채 발행 물량이라든지 뭐 셧다운 우려감 이런 이슈들이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 역시 중장기 금리에 대한 상방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1분기 중에 중장기물 금리의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3% 후반대, 4% 초반대의 금리 레벨은 소폭 더 올라왔다가 2분기 중후반쯤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강해지고 실제로 금리 인하 단행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연준 위원들도 해준다면은 그때부터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금리 조정이 된 다음에 금리가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7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금리가 좀 빨리 내려왔었죠. 네. 그러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네. 금리 인하는 뭐야? 금리 인상까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국면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국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도 이제 그 미재부부의 국채 발행이 또 고민이 좀 되는 네. 이슈 때문에 뭐 뎁실링도 있었던 것 같고 막 네. 그 후반에 맞습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국채 시장에 주는 어떤 변동성을 자극했던 게 지난 한 3분기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정치적인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분히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면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네.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제 국채 시장은 또 악재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악재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는 네. 겁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또 안 좋아지는 거고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 있죠, 미국에. 미국에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예산안을 아마 지금 낼 거냐라는 생각일 텐데 그래도 민주당의 이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돈을 조금씩은 풀어준 정책을 해야 이제 표심을 얻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올해 경기가 좋을 거냐, 미국 경기가 화랑일 거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생각하는 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데는 동조를 하고 있지만 침체는 사실은 뭐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일 뿐 경기는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소비 역시도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망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진이 많이 나올 거냐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증세를 하거나 세금을 많이 걷거나 하기에는 경기 상황이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재정 적자가 심해졌을 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가? 국채 발행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원래 보통 뭐 많은 부분들을 재원을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더 많은 돈을 쓰는 해가 된다면 더 많은 국채 발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3분기쯤에 저희가 뎁실링 문제가 존재를 했었고 네. 뎁실링이 유예가 됐었고 그러면서 3분기에 국채 발행 물량이 확 늘어났다가 4분기에는 국채 발행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1분기 중에 만약에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방향성이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위해서 국채 발행이 더 많이 돼야 된다. 라는 게 1분기, 2분기 발행 시점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물량이 소폭 늘어나면서 이 수급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려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또 대선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어떤 형상이 펼쳐질 수가 있냐면
19년도 생각해 보시면 네. 18년 말부터 이제 미중무역 분쟁 격화되면서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금리 좀 맞아요.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진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도 좀 의식을 해서 압박을 한다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도 이 이슈 때문에 좀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막 바뀐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1분기 중으로는 국채 발행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예. 2,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압박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 약간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방향성이 뚜렷해질 수 있는 거는 하반기 말쯤은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방향성이 조금 명확하지 않거나 네. 가격이 조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뭐 보다 구체적으로 네. 뭐 지지율도 나오고 정책이 명확하게 나와서 소화한 상태지만 네. 1, 2분기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파르게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변수 정부도 똑같아요. 이게 개인들도 돈이 필요하면 네. 월급이 좀 적으면 차입을 통해서 돈을 네. 마련하는 것처럼 정부도 세입이 좀 부족하면 이제 이제 차입을 통해서 즉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발행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 보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1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게 또 주식 시장에 주는 함의점이 있기 때문에 내달렸던 주식 시장이 조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게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영 이베스터 투자증권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